유튜브에 올려 이게 출석 체크해서 꼭 저녁에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세 차례 강의를 듣고 한 차례 답사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유도환 교수님께서도 강의하실 때 한 번 정도 살짝 동중 고민들 기존들 잘 들으시죠? 이렇게 우리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 강의는 형식이 그런 형식으로 이어진다 하는 말씀을 원래의 생각 같아서는 우리 익산 시민들이 얼마나 이 강의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경주 시민들한테. 근데 그게 아쉽게도 안 돼서 강의하시는 내용만 그분들한테 송출되게 된 것을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 됐을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고도 가치 공유 런케이션 첫 번째 과정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계시는 이도학 교수님께서 선홍 선화의 도시 익산과 경주 고도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도학 교수님께서는 백제뿐만이 아니라 요즘 후백제의 다양한 한국의 고대사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연구활동뿐만이 아니라 왕성하게 시민들과 만나는 작업을 하고 계셔서 오늘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도 이도학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박수로 오늘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예. 예. 네, 본명 소개받은 이도학입니다.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주제 서동 선화의 도시 익산과 경주 고도 이야기. 경주는 신라의 서울입니다. 익산의 경우는 백제의 수도입니다. 경주하고 익산은 동격의 최고의 도시였다라는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2시간 가까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역사, 집중해서 들으면 정직한 역사도 만나게 된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백제사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찍이 그 손자가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게 되면 백번 싸워도 이틀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들의 경우는 이제 백제를 굉장히 사랑하지만 또 백제를 의외로 모르는 이제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백제의 국가적인 역량, 능력 이런 것을 한번 환기시켜주는 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이미지 하면은 일반적으로 문약하다. 문명은 상당히 발달해 있는데 주먹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고구려 앞에 서면은 한없이 작아진다. 고구려는 큰 나라고 우리 백제는 작은 나라다. 이런 인식을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만 이제 문화강국이라고 하더라. 그러나 전람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더라. 이런 돌면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지도라고 하는 것, 고구려는 전성기인 관계통하고 잠수함 때 올라가고 내려가 쭉 내려갔습니다. 신라 부분은 황초령, 마오령, 한경도 지역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 지도를 보면 백제와 제일 작은 나라로 언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가 주고 있는 언제 시각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백제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백제 지역, 이 호남 지역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또 농산자원이 풍부하고 수산자원도 풍부하고 사람 살기 제일 좋은 곳이 되기 때문에 일찍부터 인구 조밀지역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은 고구려가 제일 넓고 신라도 또 올라가더라. 백제는 이제 세 나라 가운데 가장 약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제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대 문영왕 강국 선언을 한 것이다. 오랫동안 구리를 격하고 이 높은 고자를 일부러 빼고 부른 것이다. 당시 백제들의 이 신라가 아닌 이 고구려에 대한 악감정, 고구려에 대한 원한 이런 것이 이제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자 오른쪽에다 말만 변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고구려에 대한 비축이 되겠습니다. 백제의 최대 라이벌은 고구려가 될 것이고 고구려 순하게 잡히지 않는 만만치 않은 나라가 또 백제가 될 것이다. 서로 이제 쌍수, 아주 서로 이제 자웅을 겨루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높을 고자를 빼버리고 비층으로 불의를 격파하고 다시 이제 강국이 됐다. 경의강국이라고는 다시 강한 나라가 됐다. 원래 우리 백제는 강한 나라였는데 일시적으로 고구려의 키스폰트를 받아가지고 약해졌지만 이 문영왕 25대 왕 때 와서 다시금 원래 이제 국력을 회복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탄지 이승소 선생의 이제 문집인데 이거는 이제 그 판서까지 여기 있는 분이에요. 옛날 백제라고 한 나라는 삼국 가운데 최강한 아주 가장 이제 힘이 세고 사나웠다. 그리고 전투를 좋아했다. 전투를 좋아했다고 하는 것은 잘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능력이 상당히 탁발한 나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승호 선생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삼국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최애를 쓸 것이다. 그러니까 세 나라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아주 군사적으로 사나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것을 좋아한다. 싸우면 이기니까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능력이 출중한 국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조가 이제 영의정까지 올라가는 정경세 선생 밑에서 이제 경연을 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활, 상은 인조입니다. 삼한지시 백제 최강. 이 삼한은 만지나 변환이 아니고 고려백제 신라의 법칙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삼한은 우리나라의 법칙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빠른 김천고등학교 교과에 삼한 대차에 삼한 갑족이었다. 이거 우리나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 삼한은 삼국이다. 삼국시대 백제가 가장 강했다. 고구려보다 더 강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 삼한지중 백제 최강 최문 이건 봉주박물관에서 마한특별전 할 때 판넬이에요. 여기서 삼한은 삼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한 가운데 백제가 아니고 삼국 가운데 백제가 가장 강하고 강하다고 하는 것은 국력이 가장 세고 또 군사력도 으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최문 가장 문명했다. 이걸 직역을 하면 가장 글을 잘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말, 이건 칼초 개념은 이거 20세기에 와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문화라고 하는 이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완전 이제 문치 교화의 약자로 문화 이런 말을 쓰긴 했지만 칼초 개념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20세기에 와서 이제 조어를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학예사가 잘 모르니까 문화가 발달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다산 정약용 같은 분도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 가운데 백제가 가장 더 힘이 센 나라였다. 문명한 나라였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창 선지태 선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을 하셨고 6.25 때 납북이 됐습니다. 동아시아의 3대 강국 가운데 하나가 백제였다. 일시는 북이 고구려와 비견할 강북이 되었고 요소 지역을 경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하의 서쪽 지역, 이 지역을 백제가 진출해서 백제 영역으로 식민 통치됐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제는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만 국한된 나라가 아니고 해외 경영을 한 나라이다. 바다 건너까지 진출해서 이제 육지 건너, 바다를 건너서 영토를 거느리고 있었던 나라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강국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광개토항 비문에 보면 고구려의 기적은 백제입니다. 백제안이라고 하는 멸칭을 쓰고 있습니다. 광개토항 비문에 보면은 백제하고 싸워서 일방적으로 이긴 것처럼 적혀 있지만 그건 고려 사람들의 이야기고 광개토항 비문에 나와 있는
고구려의 최대의 그 라이벌이자 숙적은 백제가 된 것입니다. 백제를 고구려가 쉽게 제압을 했다고 한다면 국호를 백장이라고 부를 리가 없습니다. 백제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것인데 멸치를 씁시다. 신라라든지 임나가란 이런 그 나라 이름은 광개토항 비문에서 제대로 불러줄 것이다. 오직 그 백제만 시종 백장이라고 하는 멸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개토항 비문에 적혀있는 내용과는 달리 고구려 사람들의 손아귀에 호락호락 들어오지 않는 나라가 백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제의 국력은 자고로 인구하고 경제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백제 인구가 고구려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땅은 그 고구려가 더 넓지만 인구로 말한다면 백제가 훨씬 이제 많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도 지금 남한보다 영역은 넓지만 인구는 남한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대한민국이 자리 잡고 있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 사람 살기 좋은 곳이고 그래서 일찍부터 인구 조밀 지역이 됐던 것이고 백제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구려 중심의 역사관에 익숙해져 왔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구려가 가장 큰 나라고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제가 통일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주변에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었어요. 오로지 이제 고구려가 가장 센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통 시대의 인조임금이라든지 다산정형이라든지 조선사의 그 지식인들의 경우는 백제가 삼국 가운데 가장 힘이 센 나라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구려 중심의 어떤 역사관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백제의 그 건국 시조에 관한 인식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그 준비해온 이 PPT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넣었다 뺀 것들도 많은데 우리는 이제 백제를 건국한 사람은 고구려 시조 주몽왕의 아들인 원조가 쫓겨 내려와서 한강교역에서 백제를 산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삼국사기에 보면 백제 시조가 원조의 또 한 사람이시다. 백제 시조는 비류왕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비류왕의 경우는 이제 계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북부여 해부르왕의 소손인 우태의 아들로 백제 시조 비류왕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국사책에서도 언급을 해 둬야만 되는 것입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원조왕을 시조라고 적어놨지만 동일한 삼국사기에 보면 백제 시조는 비류왕이라는 기록도 덧붙여놨다. 이 비류왕은 그 계통이 북부여 계통으로 적혀있고 원조 경우는 고구려 계통으로 적혀있는 서로 다른 이제 계통의 인물이 백제 시조로 동일한 삼국사기에 함께 적혀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원조만 적혀놓으니까 고구려에서 쫓겨나고 고구려는 아버지의 나라 고구려는 센 나라 그런 식으로 고구려 앞에만 쓰면 작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백제 건국자들은 고구려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부여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후대에 생겨난 삼국사기가 아니고 백제 당시에 삼국시대의 그 기록과 백제인들 스스로의 정체성 인식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령 472년에 백제 계룡왕이 북에 보낸 국서에 보면은 저희는 근원이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백제나 고구려나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토탁게 지냈었는데 고구려가 먼저 도발했지만 동본이 우리가 고구려를 격파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계룡왕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제나 고구려나 뿌리가 동일하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구려가 떨어져 나오고 또 우리 백제가 이제 생겨난다. 뿌리가 같은 형제 나라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백제 왕실의 성씨가 부여신이다. 이런 그 수남 안정복 선생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니 백제 건국자들이 고구려에서 내려왔으면 고구려 왕실의 성씨는 호씨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건 모두 부여신이다. 의자왕의 표를 내리면 부여의자가 될 것이다. 호씨는 고구려 왕실의 성씨기에 백제 왕실의 성씨는 부여신이다. 이것은 삼국사기에 보면 백제는 부여에서 고구려와 함께 내려왔기 때문에 부여로 신을 삼았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538년에 성왕이 웅진성에서 사기성으로 천도하면서 나라 이름을 부여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남영남자를 써서 남부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왕의 성씨가 부여시고 나라 이름을 부여로 바꿔놓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신들이 백제에 드나들면서 남긴 기록에 보면 백제 시조는 구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구태는 부여의 그 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존이, 비존이 이런 사람들 경우는 백제 당시에 백제인들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여라고 하는 나라, 만주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부여라는 나라의 그 왕자의 성씨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울은 부여라고 하는 복성 두 자짜리 성씨를 줄여서 여울, 물은 이름이고 여는 부여씨의 이제 약자가 되겠습니다. 근초고왕의 이제 이름은 여고가 된 것이다. 부여고의 약자. 그러니까 백제 왕실의 성씨나 부여왕국의 왕족의 성씨나 동일한 부여씨를 쓰고 있습니다. 연대로 말한다면 이제 여울이라고 하는 부여왕자는 370년경의 기록에서 이제 여울로 나오고 여고로 등장하는 근초공은 372년에 나오고 있습니다. 백제나 부여나 왕실의 성씨가 똑같은 부여씨입니다. 이것은 백제를 건포한 사람들이 부여에서 내려왔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구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구려가 평화성은 작아진다. 우리는 고구려보다 한 수 아래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371년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고랑을 전사시켰습니다. 고구려 왕 셈, 고구고랑이죠. 목을 베어 장대에 꽂았습니다. 계류왕이 이제 과거 선조 때의 이제 강성한 국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지도를 외해보낸 372년 동아시아의 강국인 고구려를 꺾어서 기세등등한 상황입니다. 이때 칠지도를 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환경과 정세에 비춰볼 때 이것은 하사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구려를 제압했던 백제로서는 국력이 아주 세기 때문에 기세등등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왜 왕에게 헌사한 게 아니고 하사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인들에게 미친 백제, 이건 진덕유왕입니다. 왕은 진덕유왕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흔들었다. 이 작은 나라는 신라고 큰 나라는 백제를 말하고 싶다. 신라 왕이 자기 나라를 작은 나라로 보고 있고 백제를 큰 나라, 대국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이제 신라인들의 백제가 인식이다. 그리고 국가의 이제 최고 통수권자인 국왕이 신라는 큰 나라고 우리 신라는 작은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그 이미지, 백제는 오만으로 망했다. 고구려는 교만으로서 이렇게 되었다. 오만, 강대하기 때문에 오만하다는 것이다. 백제에 비해서 강하다, 크다, 오만하다. 이런 것이 이제 백제의 기본적인 이미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옛날에 쓴 논문에 이도학 씨, 연세대 강사, 일본 그 신문에 3회에 걸쳐서 연재된 것을 우연히 하게 됐습니다. 정의한 게 아니고 하사한 건데 제목을 좀 잘못 들어놨어요. 네. 후세에 전하여 보내라. 실지도 명문에 보면 제일 끝에 전시 후세, 후세에 전하여 보내라. 이것은 명령형의 어투가 되겠습니다. 백제 왕이 왜 왕에게 이제 지시하는 말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69년입니다. 백제가 주변 지역을 정복한 기록이 나옵니다. 다라, 합천, 알라나 하만입니다. 다음에 이제 고해전에 가서 고해전 강진호, 남만 친미다래, 친미다래는 해남입니다. 도립크에 남만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적인 천하관에서 보면 동쪽에는 이민족은 동이, 서쪽에는 이민족은 서유, 북쪽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백제의 경우도 자국 중심으로 주변에 이제 그 나라들 싸잡아서 남쪽에는 오랑캐, 남만이라고 불렀고 서쪽의 경우 서유, 고구려라든지 북쪽에도 이제 서류는 북쪽 이렇게 이제 부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일본 서기 기록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백제 중심의 천하관이라고 하는 것이 360년 근초고왕 때는 확립됐다는 것을 말해 줬습니다. 삼국사기 보면 이제 사예를 했는데 근초고왕 때입니다. 기치, 깃발은 모두 황색을 사용했다.
황색은 이제 음양오행에서 중앙을 가리키는 것이고 황제를 가리키는 색깔입니다. 이제 북쪽은 검정을 색으로 표시하고 서쪽은 흰색이고 하는 것인데 세상의 중심에 백제가 군림하고 있다는 중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영산강 유역의 마한의 자녀 세력을 남만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화의식, 중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백제도 이제 가지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허장상태가 아니고 그렇게 일컬을 정도의 국력이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문영왕은 매주권에 보면 백제왕의 사망 둥이라고 해놨습니다. 삼국사에 보면 제후의 죽음을 가리키는 흉이라고 하는 글자로 되어 있는데 백제 당시에 백제인들은 자기 나라의 임금을 황제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사지 서탑사리공왕기 대왕 폐하. 이 대왕은 세종대왕하고는 좀 다릅니다. 왕 중에 왕을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대왕 밑에는 일반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제후가 있고 그 다음에 태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황제하고 동절입니다. 폐하, 황제를 가리키는 호칭이 된 것이죠. 백제 대왕은 황제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백제 당시의 사리공왕기 이를 통해서 백제 우왕은 황제로 일컬어졌다. 대왕 폐하, 황제 이상임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좌현왕, 우현왕, 왕 밑에 이런 이제 작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있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왕 밑에 도하나, 면중왕, 아차왕, 매로왕, 작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 밑에 등급으로 후가 있습니다. 불사후, 전주를 보고 있습니다. 팔중후. 이런 후 밑에 등급이 후의 태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중국의 황제 밑에 왕들이 있거든. 왕들 밑에 제후가 있습니다. 바로 백제 대왕은 중국의 황제에 젖을 만한 그런 위상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 중에 왕인 대왕입니다. 일제 치하를 거치면서 백제가 약속으로 매도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지어낸 픽션인 진고 황후의 이제 신라정건설인데 이게 다 거짓말들인데 이런 이제 허구적인 교육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독립에 대한 의지, 자신감 이런 것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백제가 약속으로 이제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당나라 영토인데요. 한반도 서남부 지역이 녹두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나라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웅진 도독부가 설치된 곳입니다. 웅진 도독부의 수반은 부여종입니다. 의자왕의 맏아들인 부여종이 웅진 도독입니다. 백제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웅진 도독부의 역사는 중국사고 부여종은 중국이다. 이렇게 논문에서 쓴 분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당시 신라의 문무왕은 계린주 대도독이었어요. 그것을 신라인들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형식상 명분상으로 이제 걸치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웅진 도독이었던 부여룡은 백제왕입니다. 중국 기록에 보면 백제왕으로 이제 부여룡이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국적인 이제 사고 관념 속에서 부여룡을 이제 당나라 황제에 있던 책국으로 있는 웅진도독부의 수반인 웅진도독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또 문무왕은 계림지후 대도독 이렇게 써놨지만 신라국가의 수반이고 부여종은 백제국가의 수반입니다. 그래서 이 웅진도독부의 역사도 백제사 속으로 이제 포함시켜서 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책에 우리 바다 이름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의 위치는 동쪽 바다는 동해라고 이제 표기를 해놨어요. 우리 애국가 첫 소절에 동해가 나오죠. 이것은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의 위치는 서쪽 바다는 서해가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옐로우시, 누런, 물결 감탄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남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주인은 빈바다처럼 해놨는데 중국은 4개의 바다를 갖고 있습니다. 요동반도하고 산동반도 사이에는
바다, 발해만이죠. 또 황해, 홍해, 남해 네 개 바다가 됐는데 이 황해라고 표기를 하면 이것은 중국의 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에 나온 지도 보면 동해, 서해, 남해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 후손들이 그냥 황해라고 남해는 표시도 안 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놀란 일이에요. 특히 1959년에 우리나라 역사학계 테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광개토합 때 영토 확장을 이야기하면서 동쪽은 일본해이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 무슨 판사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죠. 일제 때 뭐 엉뚱한 그 감시를 받으라고 그랬죠. 대한민국 시절에 1959년에 나온 책입니다. 글쎄요, 그럴 리가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의식 자체가 조금 잘못되는 거예요.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제 때 나온 조선 총독부에서 나온 책인데 일본에 그 대한민국이 이제 독립하고 나서 동해로 바꿔놨어요. 또 황해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일본 사람들이 남해를 표시할 리가 없죠. 오키나와 남쪽이 소위 대일본 제국의 남해가 되는 말들이 하는데 이 표시를 안 하는데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불법 올림픽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의 선박들인데 이 황해라고 써놨으니 이게 정말 참, 참 유감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각자인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미륵사지 사탑 사리공황기에 나와 있는 이제 글자인데 백제 왕후 좌편 사탑 적덕 여 우리 백제 왕후께서는 좌편 사탑 적덕의 따님이시고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 이거 탑이라는 글자예요. 탑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거 점이 하나 이제 붙여 있는데 이것 전부 탑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사택적도 인터넷 친구들마다 사택적도 이건 집택자 간몰이 몰려나갈 집택자로 써 있습니다. 이건 탑이라는 글자고 또 다른 글자입니다. 풀린 글자예요. 집택자하고 다른 글자예요. 그거나 같은 거예요. 같은 게 아니고 글자 형태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고 뜻이 달라요. 사택적도 이거 사타구하고 이건 제가 KBS에 출연하면서 바로잡아 놨어요. 작가가 인터넷 치면 다 사택적도라고 하는데 오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택이라 지키는지 택이 맞네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이야기할 건 아니고 틀린 것이구나. 그렇죠? 이제 사택지역비, 사택지역 요건 글자가 틀려요. 사탁적독하고 사람들이 그거나 그거나 같은 거 아니냐고 같은 거든 간에 글자가 틀리고 음도 틀리고 뜻도 틀려요. 이게 잘못이게 표기를 하고 있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게 정답처럼 되는데 후백제 왕의 경우 지금 결혼하는데 그 결혼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이 맞아요. 질그릇 의미 두 개가 나오는데 수남 안정복 선생이 쓴 동사 강복에 보면은 헷갈리지 말라고 음을 달아놨어요. 음은 진이다. 질문이 맞다. 그렇게 해놨는데도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무슨 그런 거가 있지 않겠나. 교과서에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학계의 정서를 정선이가 뭐가네.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 선친의 친구가 공기생이 국민대학 교수였던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제 조동걸 교수인데 근현대사를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이 책에 보면 구구 한 발이 와서 한글 표기가 등장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이 고지명기사를 어떻게 읽었는지가 확인됐는데 너무 놀라던데 자기가 경험경을 그런 줄 알았더니 진혼이라고 표기를 한다. 가령 1907년에 나온 현채가 쓴 교과서 보면 한글이 딱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 진헌 이렇게 딱 적혀있고요. 뭐 더 이야기할 것 없이 제가 진헌이라 불러다오라는 책을 썼더니 경북고등학교 견일령 교장선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진헌이 맞다 하면서 완산 결시 족보 서문을 저한테 복사를 해서 보내왔어요. 이거 보니까 진헌으로 읽어야 된다 적혀 있어요. 아니 후손들이 족보에서 진헌이라 읽고 있는데 무슨 결혼 한 분도 없어요. 가람 이병기 선생 익산부이죠. 시조실이고 그분이 일제 때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제목 이제 글의 제목이 진혼이에요. 그리고 진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게 바르게 읽으시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곡을 해놨는지 고개가 음가가 결자가 앞에 있고 진짜가 뒤에 있으니까 앞에 있으니까 싶어서 그래서 견본 이렇게 하니까 교과서에 그러더라. 무슨 근거가 있을 거야. 심오한 뜻이 있을 거야. 창작에서 만든 이게 음틀이 음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많아요. 네. 이거 보면요. 네. 네, 사태적도 잘못된 겁니다. 사탁적인데 삼인성호 참 모기도 많이 모여 나면 천둥 소리를 내고 거품도 많이 모이면 산을 떠내려야 됩니다. 수가 많은지도 옳은 거 생각해요. 다주별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탁왕, 사탁십니다. 네, 이 탁자에 이체가로 쓰고 있습니다. 이 글자. 본 글자는 이 글자인데 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게 이체가입니다. 백제인들이 한자, 한문에 대한 구사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것을 말할 것이다. 백제 때 금성문 자료를 보면 이체가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 예, 사탁 있어요. 이것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구려 단징이 고류사의 근당 역할을 그렸다. 이거 대표적인 가짜입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단지 고류사 근당 역할을 그리고 뒤에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찾아봐도 제가 어른이 돼서 찾아냈습니다. 연구자가 됐어요. 일본 청문원에 세 군데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읽을 때는 이제 지리가 도리불사 이건 이제 불상을 만드는 사람이 또 회사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도 하는데 요것은 이제 반증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석가 삼존상 그리고 이제 서방 끝났고 이거 전부 도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렸는데 이 사람은 백제계통의 도리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익산의 진상, 미륵산의 최근 발굴 성과. 후백제 진호랑 백제는 금마산에서 개국해서 600년이 됐다. 지금 익산에 금마산이 있는데 그 금마산이 아니고 미륵산을 금마산으로 봤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금마산은 해발 100m밖에 안 돼가지고 이 풍채도 없고 그래. 이 금마산은 주변에서 제일 높아요. 해발 430m에 불과하지만 이 지대가 갔다 보니까 일대에서는 웅장해 보이는 산이 이제 미륵산인데 이 미륵산을 이제 금마산으로 그 당시는 이제 불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여라 나라 이건 그 반주말에서 사슴을 가리키는 부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게 이 자치송강에 보면은 처음 부여는 사슴산에서 이제 거처했다. 사슴산, 사슴을 부유라고 그랬습니다. 산 이름 부유가 이제 나라 이름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선비족의 선비, 오한족의 오한, 산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오한산, 선비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나라, 요하라고 하는 강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강 이름이 국호가 된 겁니다. 이게 산 이름에서 국호가 된 경우도 있고 하는데 진호왕이 금마산에서 백제가 개국했다. 그런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륵산이고 용화산이 되겠습니다. 전주에서 미륵산이 보입니다. 제가 동거산성, 남거산성 다 올라가서 봤는데 잘 보여요. 예, 미륵산이고 이제 미륵산성이죠. 그런데 지난 6월에 현장을 이제 공개해가지고 발굴 성과를 이제 알렸습니다. 미륵산 정상에서 50m 밑에 지점에 저수조 물탱크가 확인돼서 발굴을 했더니 백제 투기가 많을 수도 없고 고구려 투기, 가야 투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또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예, 요 부분이 되겠고요. 요 부분이 이제 저수조가 이제 위치가 되어 있고 요건 미륵산성이 되겠습니다. 미륵산성은 삼국시대 성으로서는 규모가 커요. 1776m인데 상당히 웅장한 성입니다. 보은의 신라의 대표적인 산성인 산년산성이 1683m인데 가보면 상당히 웅장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미륵산성은 산년산성보다도 더 규모가 큰 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백제성이 아니고 신라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많았는데 제가 발굴 보고서를 조금 좀 많이 살펴봤어요. 봤더니 백제 토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수조 안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요것은 6월 11일 날에 현장 설명회가 있어서 올라가고 그리고 또 프레임이 6월 19일 날 집사람하고 같이 또 익산에 왔어요. 그 전에 송하섭 원장님이 전북문화살롱에 학교에서 글좀 하나 실어달라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 집사람 같이 와서 익산역에서 사사산까지 택시 타고 왔어요. 또 거기서부터 이제 산 타고 있었는데 이 기준성이라고 부르던 미륵산성은 39년 전 1986년 4월 달에 처음 이제 올라갔었고 상당한 이제 시간을 둔 다음에 다시 올라가게 된 것이다. 1986년 4월에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 저보다 좀 나이가 좀 어려요. 대학원생, 대학생들인데 금년 7월 달까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했던 분도 있었고 또 국립대학 유수학 국립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도 지금 있어요.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1박 2일로 탐방을 했는데 이 문화영화에 사건 잡던 기억이 나요. 그 영화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미륵산성입니다. 원형 저수조 이 나무가 뭐그 이제 퇴적이 되고 그런데 옷은 이제 벗겨내 있죠. 이 안에서 목간도 나오게 되고 토기들도 나오고 그런 뜻인데 이런 토기들이 나왔습니다. 백제 토기란 말할 수도 없고 가야 토기, 가야 토기죠. 또 고구리 토기, 이거 전부 고구리 토기입니다. 놀란 일이죠. 아니 백제 땅 안에 백제 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고구리 토기하고 가야 토기가 뭔가 올라갔더니 이제 KBS 기자하고 전주방송 기자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 인터뷰를 했는데 같이 나왔어요. 못 가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등잔바위라고 하는 성혈입니다. 상당히 몸이 커요. 또 기록에 다 나옵니다. 신정동국여신남이라든지 이런 지리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미륵산성이고요. 6월 18일 날 다시 갔을 때 토기편 4개를 샘플로 수습을 해가지고 익산 출신의 미대학에서 공부했고 지금은 이제 서울의 한성백제박물관의 백제학 연구소에 있는 정치영 박사한테 가져왔을 때 보였어요. 근데 이거 3개는 실하고 이거 백제 겁니다. 그 성벽이가 등산로가 됐는데 백제 토기 편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텔레비에서 이제 제가 우연히 하다가 인터뷰를 하게 돼서 다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조를 이제 제사 의례하고 관련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륵산성의 연대를 통일시라시기로 봤는데, 백제대로 이제 올려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됐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고, 그것에서 제가 그치지 않고, 그 이야기가 이제 전북문화살롱에 실렸어요. 익산의 성산, 미륵산과 백제 실렸고, 그 다음에 8월 말 감기로 해서 제가 또 논문을 썼어요. 엄청 빠르죠. 제가 굉장히 기동력이 대단해요. 글쓰는 거 금방 났어요. 다 머릿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찾아보고 할 수도 없어요. 놀랄 정도예요. 제가 제일 먼저 제이처 제가 제일 것이고. 그래 미륵산성. 이 미륵산성은 문헌기록하고 결부져서 의미부여를 상당히 할 수 있는 그 성으로서 재조명을 했습니다. 공주부여 익산 조금만 더 하다가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당당한 백제의 고문이나 왕도이던 지역이 있다. 함께 가는 백제 역사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익산의 백제 문화유산이 공주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익산은 백제 유적과 인물의 밀도가 높은 곳입니다. 조선시대 고지도의 익산. 서동왕자만의 희곡인데 지금은 세상을 떴습니다만 제가 부여에서 착용했던 택시사원이 있는데 그분이 부여에 서동왕자상이 4개가 있는데 다 얼굴이 틀리더라. 자력이 대단해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택시를 운전하시니까 역사에 관심이 없겠거니 하지만 부여를 사랑하시니까
좀 더 살피고 봤더니 왜 좀 더 왕자들의 서동 왕자 얼굴이 다 틀리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 왕자 이건 이제 익산에 있는 서동 왕자고 선화공주는 부여에 있습니다. 동남지에 있는 것이죠. 익산 지역의 백제인적 상당히 많습니다. 이 왕궁리 유적 있고 제석사 개대기장 유적도 있고 제석사지 그래서 미륵산성 예, 연동리 석불 이 연동리 석불이고 이건 이제 익산박물관에서 제 영상으로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우왕길 우왕은 누구냐? 30대 무왕 의자왕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좀 재기간이 길어요. 42년이 됩니다. 왕으로서 통치기간이 40년을 넘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사례입니다. 외모가 뛰어나게 크고 뜻과 기상이 뛰어나게 출중했다. 한국 유사에서는 제3대 무왕의 이름은 장입니다. 그 어머니는 과부가 되어 서울 남쪽 목가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모세의 용과 교통하여 나왔다. 아이 때 이름은 마서자 서동이다. 맞동이다. 제기와 도량이 커서 헤아리기가 어렵다. 늘 말을 케어 팔아서 생업을 삼았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 때문에 서동이라 이른다. 맞동이라 이른다. 이름의 유래까지도 이제 삼국유사에서는 보태서 이제 적어놨습니다. 근데 삼국사기에서 무왕은 법왕의 아들로만 적혀 있습니다. 법왕의 넷째 아들. 이게 안 적혀 있어요. 위도왕, 성왕의 원장, 맏아들, 회왕, 명왕. 이 명왕도 성왕을 가리킵니다. 명왕의 둘째 아들, 법왕, 회왕의 맏아들. 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 그냥 법왕의 아들로만 적혀 있어가지고 맞이인지 서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의아하다 이런 느낌을 이제 준다는 것입니다. 적통이 아닌 무왕이 왕위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가능성은 다 있는 거죠. 뭐든지. 이 무왕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왕위에 올랐는가. 적통이 아닌데 올랐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서출일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제 열어놓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왜 무왕의 경우는 도방의 아들로만 적혀있고 넷째 아들이라는 말이 있느냐? 뭔가 이게 왕위 계승에 있어서 혈통상에서 하자가 있지 않겠나 이런 느낌을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무왕 출생설화가 있습니다.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되어 있고 이제 서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민모가 가난한데 어머니가 모세 용과 더불어 교통하여 나왔다. 뭐 이제 용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정상적으로 궁중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늘 말을 키워 팔아서 생업을 삼았다. 이 민가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적통이라면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없고 생업을 어떻게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궁중 바깥에서 태어난 적통이 아닐 가능성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기록으로 이제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무왕의 이제 익산 출생 기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정 동국여지신학에 보면 마용지, 서동대왕의 어머니가 시를 지은 곳이다. 집을 지은 곳이다. 오금사에 관한 무왕의 출생 설화는 쭉 보면은 익산이 무왕의 탄생지가 아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록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익산에서 태어난 익산과 무왕은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무왕의 모친도 익산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익산 토성, 지금 이제 익산 산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토성은 아니에요. 근데 잘못 그 표기가 되어 그로부터 계속 익산 토성으로 부르고 이제 사적으로 지어도 된 것 같은데 오금산성, 예, 오금을 얻게 된 이제 설화를 그림으로도 그려놨습니다.
서동 생각터 마룡주가 보입니다. 백제토기지만 이것은 사실은 좀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부여의 관복리 유적에서도 상수한 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백제인들이 수돗물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돗물을 먹는다. 하수처리는 어지간한 나라의 도시에서는 나와요. 근데 상수한 시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여하고 익산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온 저장 시설. 예. 이게 상당한 하나의 성과가 되는 것입니다. 냉장고와 같은 저장 시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과일의 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될 것인데, 백제 상류층의 사람들이 상당히 높은 문명을 향유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 발굴하셨죠? 예. 용생.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왕의 출생지로서 삼국유사에 등장한 경사, 서울, 그리고 못, 이게 어디에 소리하고 있는 거냐입니다. 그 어머니는 과부가 되어 서울 남쪽 못가. 서울이 어디냐는 겁니다. 이 부여냐, 아니면 익산이냐,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무왕 35년에 북남쪽에 못을 봤다. 그래서 이제 북남지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물을 20여리에서 끌어들였고, 호안이서 네모나게 각이지인지에 인공 연못인데 버드나무를 심었고 물 복판에는 섬을 만들었는데 방장선산을 모방했다, 흉내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여에 이제 북남지가 되고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위치는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북남지 무왕 35년에 조성됐기 때문에 무왕의 출생설화 현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출생 현장인 경사, 서울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서울 남쪽 목가에서 이제 무왕의 어머니가 살고 있다가 못을 이용하고 교통에서 이제 나왔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서울이 어디냐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부소산성이고 관복리 유적이 되고 그다음에 북남지가 되는데 북남쪽에 있는 못이라고 한다면은 이쯤이 돼야 돼요. 이쯤. 여기서는 쭉 하면 그 정립사지로 지나가야 되고 여러 건물들 지나간 다음에 이 못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맞지가 않다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북남쪽에는 바로 북하고 이제 이때에 있는 북 바로 밑에 있는 어떤 못이라고 봐야만 되는 것이지. 이쪽에 북남지가 없다고 한다면은 뭐 정림사지 남쪽 못이라든지 이름을 이렇게 붙여야 하는 거죠. 20열에서 물을 끌어들였다. 이것은 이제 어떤 본인은 포탈에서 이제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북남지에 이제 못이 적을 막기 위한 외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게 소설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20열에서 물을 끌어들였다. 이걸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북남지가 여기 있는데 백마강 이건 1.6km에 불과해요. 20리가 되면 8km가 넘어야 돼요. 너무 가까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쪽에서 하면은 산골짜기 물을 받아가지고 하면 20년이가 된다. 이건 이 북남지가 백제 때 북남지가 맞다는 전제하에서 어찌 20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산골에 물을 받아서 하면 되잖아. 옆에 백마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무슨 물을 끌어들이는데 산골에 물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이건 상시에선에 비춰보더라도 이건 부여가 아니다. 예. 북남쪽에는 무슨 부여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까 저기서 부서판 밑에 이게 이제 백제 왕궁과 관련된 관복리 유적이 되는 것이고 정림사리박물관 정림사리 특파하는데 이게 너무나 이 북남쪽에는 못으로는 너무나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갈수기 때 1999년에 발굴이 왔더니 공경 유적이 나타나고 도로 유적이 나타나고 있고 호환석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보고서예요. 국립부영문화재연구소에서 나오는데 보고서에 보면은 국남지로 확정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것도 10여 차례 발굴 조사를 했더니 연못을 탔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국남지는 생활지구가 아닌 반화지역 및 궁성 내부 그 주변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죠. 북남쪽에 있으니까 이 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현재 부여의 국남지가 아니고 부여에는 왕궁유적 근처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서에서 결론적으로 적어놓고 있어요. 지금 북남지가 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 유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백제 때 도로 유적이 그 북남지를 갈수기 때 파봤더니요. 백제 때 이 못이 없었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오지도를 보면은 읍지도 봤어요. 이거 정민사지 5층탑이에요, 이거. 정민사지 5층탑이고, 향묘. 이게 좀 더 어디에, 북남지 자리가 없어요. 못이 있었던 흔적이 안 나고 있고, 신지, 세못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백제 때 북남지가 될 수 없고, 방향이 또 이건 안 맞아요. 이거 평제탑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정민사지가 되고 하는데, 연못이 있던 자리가 지도에 표시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나온 부여 현지, 이 읍지에도 보면은 그 연못에 관한 기록도 있는데 북남지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일제 때 소화연간에 만든 고적 조사보고서에 들어있는 사진이에요. 1936년에 만든 것인데 금강이라든지 백마강이 있고 그다음 유적, 궁수리 절판이에요. 멋지자, 되게 바로 이제 북남지의 그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남지는 둥그런 형태로 만들어놨지만 이것은 이 백마강보다 지대가 낮아요. 소택지예요. 저습지대가 됩니다. 그 물이 고여 있는 곳에 불과하고 인공 연못이 있던 자리가 아니고요. 부여문화재 연구소에 발굴했더니 호환석도 없고 또 이 못은 네모난 값진 연못이 돼야만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가운데 인공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건 백제 때 북남지는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고 또 발굴도 10여 차례 이상 했다고 본인들이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러나 백제 때 북남지라고 하는 아무런 근거를 찾지를 못했어요. 소택지에 물이 그냥 고여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건 조선시대 때는 이런 못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선 후기의 읍지에도 이 못에 관한 기록이 안 나와 있고 고지도에도 표시 안 있습니다. 자, 1.2km. 그런데 만경강에서 하면 왕궁평선까지 하면 9km가 돼요. 물을 끌어올려서 이것은 익산을 수도로 했을 때는 20리 바깥에서 물을 끌어당겼다는 기록이 부합이 될 수가 있어요. 용화산, 기존성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왕궁평선 탈이에요. 이 못이 있어요. 못이 두 개나 근처에 있습니다. 이 바로 왕궁남 쪽에 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여에는 없는데 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남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상봉유사에 나와 있는 서울 남쪽 목가 이것은 부여 서울이 아니고 익산 서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좀 쉽고 쉽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선생님들은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화산을 미륵산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보면 용화산 일명 미륵산. 또 선화공주하고 무왕이 행차했을 때도 용화산이 나옵니다. 이 용화산이 미륵산입니다. 또 실제로는 용화산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긴 하지만 원원에 나와 있는 용화산은 지금의 미륵산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가 잠시 의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로 우선 강의하고 계시면 제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상공유사 무광조가 되겠습니다. 이현수님이 지은 상공유사 무광조에 무광이 선화공주를 그 유언교로서 통해서 쫓겨나게 만들고 결국 이제 혼인하게 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즉위한 이야기. 그리고 미륵사 창건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들어있는데 이 무왕조의 주인공으로서는 선화공주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륵사 창건을 건의했던 사람도 선화 부인, 상실에는 왕비를 부인이라고 꼭 표기됐습니다. 그래서 선화 부인, 선화 왕후, 이 선화 왕비의 역할도 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더니 이제 네, 잠시만 네, 양해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좀 쉬게 했던 것입니다. 어떤 설화대로 한다면 우왕은 성정에 관한 기록처럼 아주 특출한 사람이에요. 또 담대한 사람입니다. 이 보면 이제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인 선화가 미연부상 아름답기가 짝이었다. 제일 아름답다는 것이다. 그 말을 이제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서도 왕자, 무왕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발 내 경사 머리 깎고 서도 이건 이제 승려로 위장을 했다는 것이냐. 삼국의 국교가 불교가 되다 보니까 스님들의 국경 통과는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말을 동네 아이들에게 먹이니 아이들이 친해져 그를 따르니 이에 노렸죠. 여러 아이들을 키워서 부르게 하니 그것은 일어났다.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시집을 가서 맞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동요라고 해놨습니다. 동요. 애들이 부르는 이제 노래지. 서울에 가득 퍼져서 대궐 안에까지 들리자 백관들이 임금에게 극력하여 공주를 먼 곳으로 기양 강제했다. 장차 떠나려 하는데 왕후는 딸내미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다. 순금 한 마를 주어 모자를 쓰게 했다. 공주가 장차 귀양지에 도착하려는데 도둑이 도중에 나와 절하면서 장차 모시고 가겠다. 공주는 비록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우연히 믿고 좋아요. 이로 인해 서동을 따라가면서 원래 정통합니다. 그런데야 서동의 이름을 알았고 동요의 영광함을 믿었다. 당신이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이 서동 선화, 이 선화는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신라의 서울에 스님으로 위장을 해서 잠입을 했고 애들에게 요별을 터뜨리게 했고 그래서 공주가 이제 출궁, 궁에서 쫓겨나게 하고 또 귀양 가는 길에 인터셉트 하듯이 이제 공주를 이제 낚아채서 이제 백제로 이제 오는 이야기가 아마 될 것인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그것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선화공주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지만 뜻밖에도 믿음직하여 마음에 들어. 믿음직하여 마음에 들어. 쉽게 이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과가 되겠습니다. 나의 수인 정주. 네, 경과가 되겠습니다. 네, 반응성이 보이네요. 네. 월성이라고 하는데 바로성 바깥에 이제 초석 그리고 해자가 여기 바로성 성경 경주 시민들도 잘 보고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주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제 터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라 왕성 경주 소동왕성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것인데, 네, 이건 계획이고요. 사실 무왕의 성격과 결부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만 될 것 같고, 결론이 안 나는 것이죠. 신라 왕녀인 선화공주와의 결혼 여부, 실제 그렇게 결혼했을까? 또 결혼했다면 결혼 시점, 결혼 목적, 문제는 무왕과 선화공주의 혼인 시점과 혼인 목적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을 밟아서 선화공주와 혼인했을까? 이것은 전통시대는 자유연애, 자유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이제 역할이 큰 거죠. 지방과 지방 간의 일종의 혼인동맹이 되는 것이 결혼이 되는 것인데 이 부모의 의사의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연애경을 한 것이 되고 그리고 적국왕의 딸내미를 유인을 해서 데려온 것인데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무왕의 아버지가 법왕이라는 것입니다. 법왕은 큰 법자를 쓰고 있는데 이 법왕은 석가모니 부처를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해요. 무왕의 아버지, 서동왕자의 아버지가 법왕인 것은 분명하다고 할 때 이 법왕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마 정략 결혼이기보다는 자유분방한 상황인 동시에 신분적으로 크게 비중이 나가지 않은 무왕과의 결혼, 서출이었기 때문에 이제 장애물은 없었을 수 있다. 그래서 무왕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왕 25년 578년부터 백제와 신라 간의 전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 위험은 상존하고 있었지만 일단 전쟁이 멈춰진 상황이었다는 것이고요. 이 법왕은 고구려하고의 전쟁에서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보순 패자 시절부터 이제 이분은 신라와의 전쟁보다 고구려하고의 전쟁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죽은 훈령들을 위로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불사를 좀 했던 그런 분이 법왕이 된 것입니다. 신라는 백제하고
고구려하고의 이제 싸움, 이걸 계기로 해서 같이 예전처럼 고구려에 반대하는 동맹관계를 이제 복구하고자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무왕하고 선화공주 혼인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맺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겠는가. 이 도방 때라고 한다면 이제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 도방은 신성한 부처 임금이에요. 석가모니 부처가 환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특이한 분이고 부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짧게 살아갔습니다만 평화의 아이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 도방이에요. 탈생을 금지했어요. 육식을 당연히 금지했고요. 수서 동의전 백제조에도 보면 이제 백제 땅에는 오고, 소, 돼지, 닭 이런 것이 있는데 화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니 그러면 육회가 발달하고 최신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야. 화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화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법왕의 통치하고 결부지어서 해석을 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처 왕이 탄생했어요. 부처 같은 분이 백제 땅에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화식을 하지 않고 살생을 일체 금지시켰습니다. 사냥, 도구 이런 거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살생 금지하고 민가에서 기르는 매를 거두어 놓아주게 고기 잡고 사냥하는 도구들 태워버리게 왕흥사 창건 30명이 승려가 된 거 하라. 왕은 칠학사에 행차에 필요된다. 왕이 돌아가셨다. 시효를 올려 법이라. 짧게 살아간 분이에요. 죄 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인데 살생을 금했다. 그러니까 백제 땅 안에서는 화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화식을 하지 않는 경우. 이건 그 법왕의 영향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살생을 금지하고 육식을 일체 금지했으니까 고기를 먹지 못하는 이런 이제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닭 이런 짐승이 있긴 있지만 화식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법왕의 뜻이 일정 기간 남아있지 않았겠는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전사한 전벌 장병들을 위해서 성주사의 전체인 오합사라고 하는 절을 창건하기까지 했어요. 영령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또 등락으로 이제 이끌기 위해서 오합사라고 하는 절을 창건했던 사람이 태자 시절의 법왕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충남 보령에 있는 성주사 절터가 되겠고 성주사의 전신이 오합사입니다. 평화를 사랑한 부처왕 법왕, 아들 무왕, 신라왕녀 선화공주 이것은 평화를 정착시키고 살성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국인 신라왕의 딸하고 혼인하는 수밖에 없겠다. 라고 하는 법왕의 거룩한 어떤 의지가 발견된 것이 서동왕자 무왕과 선화공주하고의 혼인담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왕의 집권 기반, 권력에서 소외됐던 세력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왕이 올랐고 그들과 손잡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예, 무왕은 이제 권력 중심축에서 밀려난 세력들하고 손을 잡았어요. 중국계 백제인들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또 무왕은 이제 즉위한 때 있어서 신라 측의 어떤 지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무왕이 즉위 전에 황금을 신라에 봅니다. 그 이제 진평왕 신라왕하고의 어떤 관계가 돈독했다. 신라를 우군으로 만든 무왕의 우호적인 신라 관계 이런 것도
즉위에 영향을 이제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공리사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인심을 얻어서 왕이 올랐다.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백제 30대 부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백제 사람들로서는 힘들고 피곤한 신라와의 전쟁이 이제 종식되고 고구려의 전쟁도 이제 중단되는 그런 이제 화평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즉위 후에 권력의 정점에 올라간 다음에 무왕은 이제 자신의 그 정치적인 입지를 확 다지고 또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라를 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의 세계는 비정한 것이고 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장인의 나라, 또 아내의 나라인 신라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무왕과 선화왕기 사이에서 태어난 의자왕의 경우는 아버지 임금인 무왕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신라를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신라를 적대국으로 설정하여 지배 세력을 일치시키는 전기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1년에 신라에 대한 정벌 분위기는 무왕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기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귀족 공동체의 일체감을 이제 조성하는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라의 격렬한 전쟁이 이제 무왕 때 곳곳에서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신라의 우호적 관계, 서동설화에서 보이겠다 하는데 서동설화에서만 이제 우호적인 관계는 이제 보이고 있는데 전쟁이 나더라도 서로 교류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백제로부터 의자왕으로부터 거세게 공격을 받는 신라 선덕여왕 때 황룡사 부충탑 조용할 때 백제 장인 아리가 수하 200명을 데리고 와서 탑을 세웠습니다. 외적으로는 신라하고 백제가 명운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두 나라 간의 문화적인 교류, 기술도 지원 이런 것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만 될 것 같습니다. 무왕의 미륵사 창건에 신라 진평왕이 백공을 타진했다. 반드시 무왕과 선화공주를 연결시켜서 볼 때만이 해석 가능한 긴장 해소 현상이 아니고 선덕여왕 때하고 의자왕 때처럼 격렬하게 전쟁을 치고 있었지만 그 물밑에서는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망의 익산 미륵사 창건입니다. 삼국유사에 나와 있죠. 하루는 왕이 부인이죠. 부인. 선화 부인. 선화 부인은 이제 선화 왕후가 되겠습니다. 같이 이제 사자사에 이제 행차하고자 마산 밑에 미륵산이죠. 큰 그 목가에 이었다. 그래서 미륵산존이 이제 솟아나길래 수레를 멈추고 내려서 경배를 했던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인이 왕에게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바로 미륵삼존이 나타난 이 땅에다가 큰 가람을 창건하는 게 진실로 소원입니다. 바로 미륵사 창건의 발원자가 선화 부인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사의 지명법사가 못을 메우고 하룻밤 만에 이제 평기를 만들죠. 이 평기를 만든 원 위에다가 미륵삼전선과 전, 탑, 낭무를 각각 세 군데 창건하고는 이름을 미륵사라고 했고 또 이때 진평왕이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이제 절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스님이 상공유사를 저술할 때 미륵사가 이제 실제로 존재했고 또 사찰로서 기능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륵사를 창건과 관련해서 발원한 사람이 선화부인, 선화왕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제 절 이름이 미륵사인가? 이게 미륵하생 신앙하고 이제 결부져서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산 이름도 용화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륵신앙하고 관련된 산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개의 탑 가운데 이제 목탑이 있는 것인데 세 개의 작은 사찰이 모여서 하나의 대가람을 이루고 있는 이제 사원이 미륵사가 되는 것입니다. 무왕은 미륵신앙의 메카로서 거대 가람 미륵사를 창건했는데 무왕은 사역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동안 미륵의 세상을 체감하게 했습니다. 느끼도록 했습니다. 미륵사는 감미롭고 은은한 분위기에 웅장하지만 아름다운 미륵의 세계를 재현한 지상 모형입니다. 지상에서 미륵의 세상으로 가는 중간 경유지에 무왕의 역할을 설정했습니다. 무왕은 미륵을 맞이해서 절을 하면서 이제 모셨기 때문에 전륜성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왕의 역할은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사방을 불법으로 정벌한 전륜성왕에 해당되는 이제 이상을 가진 것으로 설정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미륵사 창건은 무왕의 역할로 미륵의 세상이 구현된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이고 지상 모형이었다. 미륵의 세상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또 웅장하게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상 모형을 통해서 체감하게 한 것이 미륵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미륵사와 관련해서 이제 미륵사 개탑 탑을 열었다. 922년 900제 때가 되겠어요. 탑을 열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탑 수리하려고 이제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탑 안에는 불사리가 있습니다. 불사리를 모셔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당나라의 경우도 보면 30년 만에 한 번씩 법문사에 있는 불사리, 손가락 마디로 되면 이제 부처님 이제 사리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 봤는데 그쪽 연구하는 사람들 말이 오면 그 가짜라고 이야기해요. 그 불사리 가짜입니다. 근데 진짜로 이제 믿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고 또 엎드려 절하고 소원을 빌고 했던 것인데 미륵사에 탑을 열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석탑을 연 게 아니겠나 하는데 석탑은 열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열 수가 없어요. 목탑을 열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통일신라 시대 때 벼락이 쳐서 이 목탑에 붙어서 없어졌는데 무슨 목탑이 해당이 되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황룡사 목조 구춘탑도 20번 이상 벼락을 맞았고 또 불이 났지만 그때마다 수리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유지되다가 몽고 병난 때 방화로 인해서 이제 영구 소실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익산 미륵사의 가운데 탑인 목탑이 제일 규모가 큰데 이것도 계속 수리가 되고 해가지고 사랑을 또 받고 했기 때문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 탑을 열어가지고 불사리를 모시고 나와서 많은 대중들에게 회람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중탑, 목탑을 연 것입니다. 요거에 법문사 불사리를 모시고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막 엎드려서 절하고 소원을 빌고 다 그랬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당나라 황실에 황궁 안에 먼저 들어간 다음에 이제 시가지로 쭉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미륵사 서탑 회체 보고를 해준 것이죠. 네. 사리공이 발견이 됐죠. 사리. 그걸 올리고 있습니다.
사리호가 나왔는데 사리호 안에 뭐가 있는가 열어봤더니 또 뭐가 나와요. 어, 예, 사리외호 바깥 호가 되고 사리소호. 그 다음에 이 소호 안에 유리병이 있었는데 이건 산산조각이 있어요. 이건 보호품이. 그러니까 이 외호 안에 이게 들어있고 이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부여의 왕사 목탑 자리에서 구리로 만든 사리 그릇, 사리 기가 그 안에서 은그릇, 은그릇 안에 금병이 나왔어요. 금은 동의 순서예요. 그리고 사리 그릇, 겉면에 살이 2배가 3배로 분화됐다. 늘어났다고 적혀 있어요. 부영문화재 연구소에서 발굴했을 때 사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없었어요. 안 보여요. 사리가 탈출했다, 날아갔다. 또 어떤 고고학하는 교수는 원래부터 안 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신살의 경우는 이 변화가 있다가 없어지고 2개가 3개로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 그래야 진신살이에요. 예. 그 답은 이 안에 들어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는지 해것들이 있었다. 이것도 앞으로 규명을 해야 될 미스터리. 얌전하게 모셔져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깨졌어요. 네. 아니 언제 하의 공황기 사탁 적덕의 딸이다. 이분이 이제 탑을 세우고 또 절을 세운 것으로 적혀 있어요. 우리 백제 왕께서는 좌평 사탁적덕의 따님으로 정제 깨끗한 재물을 희사하셔 가람을 세우시고 기해년 639년이요.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마셨다. 탑을 씌울 때 마지막으로 사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일 끝에 사리가 들어가는 것에 탑이 왕봉이 되는 것입니다. 미륵사 창건의 주체와 사찰의 왕봉 시점을 알려주는 글귀가 됩니다. 무왕의 수명이 달가는 시점이에요. 639년에 가람을 씌우시고 그리고 사리를 받들어 마셨다. 사리를 넣으면서 이제 사리의 공황기, 사리를 이제 받들어 가지고 안치한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이제 금판대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새기고 또 빨간 물을 입혀가지고 글씨가 잘 보이게 해놨던 것입니다. 2009년 1월 19일에 미르사지 사탑에 내놨던 금제 사리 공황기인데요. 천하공주 발언서를 제공하는 문자가 됐습니다. 이때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왜 천하공주가 안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 천하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뮤지컬을 만들고 했는데 이거 다 망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런 총 193자가 앞뒷면에 새겨진 것인데 이 미륵사 서쪽 탑 안에 들어있는 사리공황기가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다. 귀족감은 사탁시 소생의 왕과 이 서쪽 탑을 세우는데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국왕이 아닌 왕후 자신의 재산으로 대가람을 줬습니다. 미륵사가 백제 최대의 웅장한 가람인들이에 근데 조선 동기는 지극히 평범해요. 남편인 무왕의 수명이 산악과 같이 견고하게 튼튼하게 오래가기를 바라는 그런 지극히 소박한 소망밖에 없습니다. 이게 왕후, 대왕, 폐왕 뭐 이런 것이 이제 등장하는데 공황기 한 개 가지고 미륵사 전체의 창건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이제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륵사에는 절이 이 큰 절 안에는 탑이 3개가 있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탑에서 나온 사이 공황기를 가지고서 익사 미륵사가 사탁적덕의 따님이 왕후로 있었고 이분이 이제
미륵사 창건을 주재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봐야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삼남하는 얼마시고 불교의 동장이 되실게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그다음에 뭐 원함난이 소원이 있어요. 세수로 공양하고 대왕 폐하의 수명한 산악과 같이 경고하고 이건 보통 사람들이 다 바라는 소망이에요. 이 정도는요. 이 일국의 왕과 국가 사찰을 창건하는 동기로서는 너무나 폐쇄적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전리름이 앞으로 오실 부처인 미륵부처와 관련된 미륵사 아닙니까? 미륵신앙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미륵신앙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왕후의 심신은 수견과 같아서 이 왕후 이야기, 사탁시 왕후 이야기가 나오고 대왕 폐하의 수명에 관한 거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에요. 어? 이건 그래도 국력을 기울여서 물론 자기 돈 가지고 한 것처럼 적혀 있긴 하지만 자기 돈이든 뭐든 간에 이게 백제든 자산을 가지고 대가람을 창건하게 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소망이에요. 우람한 소망이 아니고 너무나 세속적인 소망만 들어있는 거예요. 미륵신앙적인 요소가 일체 없어요. 또 과거 부처인 석가불에 관한 언급만 있고 왕과 왕비의 장수, 안녕을 기원하는 이 지극히 평범한 내용으로만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사탁시 왕후와 이 서쪽탑을 창건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관론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 절의 창건자고 내가 거기에서 이 절을 지키게 됐다면 웅장한 어떤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어넣어요. 또 과장된 표현도 들어가야 돼요. 백제국가의 이상이라든지 또 백성들이 편하게 되고 또 전란이 없는 이 세상을 내가 꿈꿔왔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포부를 가지고서 뭐저이 도탄에 빠진 이제 중생들이 벗어나게 되고 뭐 미륵부처가 오시는 그런 세상을 내가 구현하고자 했고 뭐 이런 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가지는 그런 게 소박한 이야기만 들어있어요. 이건 아마 역으로 말하면 선하 왕후와 창건을 제안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사탁시 왕후는 어떻게 말하면 조금 개면적인 거예요. 나처럼 밥상에 숟가락 올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왕후가 오매불망 바라는 것은 권력과 연계된 자신의 남편이 무왕이 오래 사는 거예요. 무왕이 오래 사는 거.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거든. 수명이 산악과 같이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륵사 창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어요. 창건 동기가 없어요. 그리고 미륵신앙과 관련된 이야기가 일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자태자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국정의 2년 639년이면 무왕 40년 거의 수명이 다해가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권력의 중심축은 태자한테 훈계가 있어요. 이 사람이 2인자고 후계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왕후의 경우도 태자에게 아첨을 해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잘 보여야만 되는 것인데 아무 말이 없어요. 의자왕은 사탁왕후의 아들인가요? 선왕왕후의 아들인가요? 이것은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사탁왕후의 아들은 아닌 겁니다. 선왕왕후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조선시대의 불상의 대학에서 나온 게 글귀들이 되는데 주상전하의 수가 만세, 수명은 이 만세하는 걸뭐 적혔는데 연산군대 거예요. 6살 된그 세자까지 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왕대비전하, 왕비전하 뭐 다 들어있어요. 여기요. 그런데 의자태자, 40살이 넘은 의자태자가 언급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탁시 왕후하고 의자태자는 DNA 상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남남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탁시 왕후는 무왕과 사이에서 자기 소생이 있어요. 이 사탁시 왕후는 자기 아들을 태자로 앉히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고 그건 권력의 기본 속성이에요. 이 의자 태자가 뭐 잘못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의자왕은 즉위 과정이 험난했습니다. 무왕 33년에 이인자인 태자로 직봉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보통 왕이 즉위하고 나면 3년, 4년 짧은 기간 안에 태자를 직봉해요. 그런데 33년 무왕 죄의 끄트머리에 와서야 어쩔 수 없이 태자 자리를 의자 왕자에게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합치 못해서 이제 너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다. 등 떠밀려서 물려준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의자 왕자는 기록에 보면 아주 반듯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이에요. 무왕의 맏아들인데도 왜 이렇게 오랫동안 권력의 저울대 위에서 심사를 받았는가, 검증을 받았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어머니 문제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검증 과정이 너무나 길었어요. 그 인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나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어디 뭐 교수 뽑는다. 아, 누가 이렇게 하더라. 누구 자리가 하더라. 안 되는 경우도 생겨요. 의자 왕자 맏아들인데 그 사람이 이제 왕에 오를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왕의분들 댓글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이 의자 왕자는 반듯하게 처신해야 돼요. 지켜보는 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만 좀 하면은 일러 바치고, 다음 그 임금으로서는 사람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래 흠결이 있어가지고 아니 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경쟁자들이. 특히 의자 왕자는 어머니가 신라 왕녀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하루에 3번 승천하고 부모의 효성이 깊었고 형제들 간의 우애가 깊었기 때문에 해동의 정자랍니다. 해동은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법칙이고 정자는 공자의 제자로서 효성이 즉위했던 공자의 버금가는 성인 소리를 들었던 인물이고 이 정자의 위상은 맹자하고 비슷합니다. 예. 공룡하고 단결. 하나왕후는 어떻게 되냐? 하나왕후는 나머지 2개 탑 가운데 1개 탑에 발원자일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화왕후가 밀사 창건을 발원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어머니 선화왕후로 인해서 이제 너무 지체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석이 안 될 것입니다. 의자왕이 사탁시 왕후 소생이라면 태자로의 책봉까지 힘들어서 이유가 없어요. 사탁시 왕은 당시 의자 태자를 이용할 수 있는 왕자를 낳은 뒤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은 더욱 심했을 것이고 의자왕의 어머니는 밀사 창건의 발원자인 선화왕비가 될 수밖에 없고 선화왕비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의자왕 국주모, 의자왕 15년인데 이 국주모가 사탁시 왕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법적인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에 신의정변을 단행을 해가지고 국주모의 여동생, 등등 전부 다 성으로 추방을 시키는 신의정변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의자왕하고 국주모, 이 어머니라고 등장하는 이분하고의 권력관계가 일치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DNA상으로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적인 어머니에 불과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소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639년 시점에서 무왕의 왕후는 사탁시 출신으로 적혀있는데 그 사람이 국주모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왕의 왕녀는 여러 명이 된다는 것인데 고구려에서 보면
정부인, 중부인, 소부인 다 왕비들이에요. 이거 소부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무왕의 경우도 첫째 부인은 선화부인이고 둘째는 서탁시 왕후라든지 백제 지역의 유력 가문의 이제 따님이 둘째, 셋째 왕후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모에게 효성이식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어 당시는 대동의 증자로 신청했다. 연하게 용감하고 담력과 결단력이 있었다. 왕이 오자마자 주군을 수모하면서 보를 지방을 쭉 돌아다니며 죄수를 살펴서 죽을 찌를 빼고 모두 석방했다. 그다음에 왕이 오자마자 신라를 공격해서 40여 개 성을 일거에 점령했습니다. 당대 신라로부터 빼앗은 성의 숫자가 100개의 성이 넘습니다. 정복군주로서 황격파보다 더 넓은 영역을 확보한 사람이 정복군주 1등입니다. 그럼에도 백제가 패망하게 된 것은 의자왕의 신라 아빠, 바로 신라인들이 자력으로서는 의자왕의 동진을 막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고구려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되지 않고 결국은 이제 당나라하고 손을 잡아서 이제 백제를 협공했기 때문에 백제가 무너지게 된 것이었는데 의자왕의 자만심, 거듭된 승리로 인한 자만심이 백제 문명의 직접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향교에 보면 정자, 맹자하고 위패가 나란히 있어요. 그리고 하노이에 보면 이거 맹자가 있고 정자가 있습니다. 해동의 정자가 있다. 백제의 그 정자다. 이 의자왕은 도덕적으로 하자고가 아주 반듯한 성인반열의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왕 33년에 와서야 이인자인 태자로 책봉이 됐습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약점 잡지 않고 남의 구설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반듯하게 살아가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어머니 문제 외로는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백제 영토, 아버지인 무왕대보다 더 넓혔어요. 88 고속도로의 기점인 화원 인터체인지가 있는 부분까지 백제군대가 직접 점령을 했고 백제군대가 구미 그리고 성주 방면까지 진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신라에서 우리 경주를 압박했고 이것이 이제 신라 지배층들을 위기감으로 몰아내 가지고 자력으로서는 의자왕의 궁진을 막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라에 가서 읍소를 해가지고 고구려 정벌에 우리 신라가 도와줄 테니까 먼저 백제부터 치도록 합시다. 해서 이제 자만심에 빠져있던 의자왕의 백제가 무너지게 됐던 것입니다. 의자왕과 더불어 왜곡된 인물이 있었는데 의자왕은 있지도 보지도 않았던 또 존재하지 않았던 삼천궁녀로 인해서 도표 타락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었는데 조조도 그래 상궁연이라고 하는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궁연이라고 하는 소설로 인해서 허구로 인해서 아주 나쁜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렸고 말했던 것인데 유비의 명언 형제는 수족과 같고 처자는 목과 같다. 처자보다 형제가 또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처자를 버리고 달아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산조자령 아주 공자 옆구리에 끼고 막 창판교 싸움에 뚫 뻔했는데 괜히 살렸다는 이야기 나와요. 이 유선인데 청나라 두 번째 황제 유선인데 진흥기수가 하자요. 괜히 살려놔가지고 청나라 더 빨리 망하게 해버리고 말았다 하는데 이게 무신이라는 사람 노신이죠. 이 유비에 대해서 세인들의 원성을 잡고 남의 정치 기반을 탈취하는 데 수완이 있었다. 양의 탈을 쓴 승명이었다. 교화라고 기사되어 있고 인과 의라는 이름을 쓰고 세상을 수행했다. 유비는 이런 사람이란 거예요. 자치통감에 보면 이 조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위인반열에 들었습니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재주가 있어서 그 앞에서 숨을 수 없었다. 적재 독소에 실전에 강하고 그리고 아주 검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검소해. 그리고 인물평가 조조에 대해서는 가장 흡족한 천자를 끼고 제후로 호령한 것 20개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죠. 군사적으로 가장 큰 성공한 전투 관도싸움 실수한 것, 유비 놓아진 것, 참다운 패배, 적벽, 가장 인정받았던 부분, 실력은 다 인정해요. 가장 비난받았던 부분, 인품, 의론이 풍부한 부분, 역사적인 공과 문화적인 성취,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해요. 이 사람 대단한 신이에요.
이 사람은 그 시인으로서의 위상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혹은 이 유송의 배송기 역사가예요. 백전백승에서 패한 것은 12세뿐이었다. 또 과거를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연결이 있다. 이 삼국지는 3세기 후반에 시작된 정사입니다. 진수가 쓴 소설 삼국지가 아니고 정사 삼국지에서는 위인반열의 조도가 들어있어요. 의자왕도 왜곡된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왜 백제만 공주가 없는가? 우리 평강공주, 낭랑공주, 신라, 선화공주가 없는데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난 것이 저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찾아낸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제 개상공주, 그 까치도 변천 안 합니다. 미신아 기대 유명한 학자예요. 이 사람도 백제 전설의 의자왕의 왕녀의 계산이라고 하는 미인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오라야마 지진이라고 하는 이제 일본 민속학자가 찾아낸 거예요. 조선의 무격이라는 책 안에 들어있고 1932년에 조선 총독부에 보고한 그 문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백제 말기 의자왕의 왕녀로 계산이라는 미인이 있었다. 이 왕녀는 어렸을 때부터 건복을 좋아하여 그 명을 심오한 뜻을 통달했다. 특히 남의 여도사로부터 신수를 습득하여 선술에도 능통했고 게다가 자연병이라고 하는 무기를 발명해서 스스로 천하무적이라고 일컬었고 이 무기는 철로 만든 활과 칼인데 그것에는 심장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때는 공중을 향해 주문을 노래하면 훈련이 많은 군대가 나타나는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마리 까치가 돼서 신라의 진중을 정찰하러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김유신에게 생포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왕이 신라 호모크로폰이 좀 받아들이지 않자 자기가 만든 자연병기를 때려 부수고 산속에 들어가겠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한판 뮬란에 가는 거예요. 계산공주라든가. 참, 이걸 내가 이제 좀 높은 사람한테 지역에 보여주고 있더니 삼국사에 안 나오던데요. 그러면 뭘 이야기할 수 없어요. 뮬란 이것도 허구예요. 허구. 시대도 오락가락해요. 계산공주 쇼케이스. 한국의 뮬란 계산공주 이야기. 자료가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이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 익산천도 문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익산천도에 관한. 왕도의 세대 조건, 왕성, 왕릉, 왕시사찰, 왕성, 왕공평성, 왕궁이 유적이죠. 쌍릉, 백제 최대 사찰, 기륵사, 또 개석사, 또 서당소라의 주 무대가 이제 익산이 되고 관세 후원기에 보면 백제 무광이 정원일지로 독을 뿌렸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익산 천도 문제. 이것은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미완의 왕건이, 뭐, 미스터리도 아니고, 미완의 왕건도 아니고, 실제, 독을 옮긴 것은 분명합니다. 관세 응원기에도 적혀 있고, 이 응원기에는 기록이 고고학적인 물증하고 보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백제 무광왕이 지모밀지로 천도하고, 제석정사 이야기가 나오고, 불탄 흔적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모밀지가 어디냐? 이건 이제 지모라고 지모형 또는 지마마지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금마저 하는데 이 김마저도 이것을 김마저 두 개로 말하면 김마저, 진마저, 지모, 지마마지 의미 담아서 이건 금마로 볼 수 있습니다. 지모밀지 낙토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탱자나무 지자, 사모할 목자, 뿔밀자, 적과 뿔이 흐르는 가나다. 이상형으로 익산의 새 왕도를 묘사를 해놨습니다. 제석사 화재. 이건 물증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석사지에서 이제 나온 기록, 명문 교화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가봤던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금마산에서 기록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지만 수도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보면 백제왕이 동서 양성에 거처하고 있었다.
동쪽 성은 익산이고 서성은 구현. 당나라에서처럼 두 개의 도성 체제가 될 것입니다. 태동 지진, 백제 때 익산은 별도였다. 이것도 수도였기 때문에 별도 이야기가 오는 것입니다. 예, 사비 무월제 중수 할 때 왕이 웅진성에 가 있었는데 사비 여기 한발이 들어서 이제 중단했어요. 왕은 웅진으로부터 이제 일어났다. 이 웅진 공주에서부터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이제 익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왕도로서 익산 관련 기사는 많이 보이고 있고요. 전주 땅에서 이제 보이고 있고 익산 천도 왜 했을까? 부여는 사비 나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둘레 8km의 나성 안에 있는 도시인데 도시가 꽉 찼습니다. 도시 인구학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 왕실의 권위도 상승시켜야 되고 왕권 중심으로 특정을 이제 제패해야 되고 그래서 본인의 이제 출생지고 근거지 익산으로 이제 도읍을 옮기지 않게 된다. 그러나 영구 이별 완전 천도로 가면은 귀족들의 반발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도 두 개의 수도 체제로 가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북위의 경우도 평성에서 낙양으로 천도할 때도 반발이 심해서 속임수를 써가지고 천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수부라고 하는 명분교인데 이것은 전부 다 익산하고 부여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공주에서는 안 나옵니다. 수도의 뜻입니다. 익산 산성, 이제 과거에 익산 토성이라고 불렸던 여기도 수고 명문기가 나오는데 왕궁리 유적에서 이제 2.7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평지성이고 배후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도성 경우 보면 관목리 유적 그리고 부소산 안에 부소산성 안에서 또 이 수국 명문 기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이 백제의 수도에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되는 것입니다. 북사 명문 그 기와 통일편 별도 마찬가지예요. 익산 산성을 중심으로 한 주변 백제 유적 유물의 밀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성을 잘 해놨습니다. 몇 년 전에 가봤더니 이런 프레카드도 있고 뭐 그랬었어요. 이제 이해를 하시려 생각이 들고요. 중국제 청자, 왕궁평성, 구역관궁리 다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관, 왕궁평성, 관궁리 모두 보이고 있습니다. 스퀘어 중매를 원형으로 원통형으로 맞대어 기와 배수관 그래서 필요한 만큼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상수도 시설이에요. 이건 백제 문명이 로마 문명의 결별 정도로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활용은 안 해요. 교과서 썼던데 반드시 수록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불사리 신앙, 대관사, 대관 명분기와 이 왕궁평성 안에 5층 석탑이 있기 때문에 이 왕궁평성이 사찰로 의자왕 때 닥치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건 왕궁사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왕궁이 이제 절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역으로 말하면 왕궁리 유적이 왕궁이었다는 반증이 된 것이고 신라 통일 후에 사찰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익산천도 반대론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이제 화장실 유적인데 비용안의 왕건이 뭐 했는데 사람이 살기 때문에 화장실 유구가 남아있는 거죠. 실제 생활이기 때문에. 금실과 도안이 중국제 청자 최고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왕궁리 유적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중국 청자라든지 금실 뭐 이런 게 다 나오고 있고 공방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유리로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두개 왕성. 중국에도 보면 시안하고 로양, 서안하고 이제 장안하고 낙양 두 개의 이제
도성 체제인데 복도 체제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2003년도 5월에 원광대학교 마백연구소 30주년 기념인가 할 때 제가 그때 발표자가 됐을 때 이걸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김삼용 총장이 계셨을 때예요. 조금만 한번 보겠습니다. 방향이 안 맞는다 하지만 방향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면 이제 고려시대 때 평양을 서경이라 했어요. 엄밀하게 하면 북경이라고 해야 될 것인데 서경, 부여, 그리고 익산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한 건 아니에요. 경주경은 동경이라 했는데 오히려 남경이라 해야 맞는 거죠. 만년의 무왕, 신선사상, 권력자 정복군주는 오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하고 푸틴 150살 뭐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끝까지도 오랫동안 누리고 싶어하는 것인데 무왕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서성 사비도성 풍류처럼 무왕의 휴식 공간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무왕이 술 마시고 검은 거를 포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왕이 묻힌 곳이 어디냐? 네, 대왕묘하고 소왕묘, 쌍릉이 되겠습니다. 이 쌍릉 두 개의 이제 왕릉급 무덤에 묻힐 수 있는 사람은 무왕, 산왕비, 사탁시 왕후 이 세 분 가운데 두 사람이 이제 묻힐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해 보면 이제 무광왕, 말통대왕, 이 말통대왕의 맞동, 서동, 무왕의 능이라고 볼 수 있는 절대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쌍릉 구역 안에 무왕의 능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당연히 이제 말통대왕 능이 맞동대왕, 서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왕의 능이 대왕묘가 아니고 소왕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세 사람의 후보자가 있다는 거죠. 선왕왕후하고 선택시왕 누가 이제 이 구역 안에 묻혀져 있다. 결론만 이야기한다면 이제 저는 이 대왕묘는 선왕왕후가 묻혔고 소왕묘는 무왕이 묻힌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선왕왕후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큰 무덤을 만들었고 무덤이 크니까 왕의 무덤이 더 크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 아들의 입장 또 의자왕의 입장에서 이제 보고 또 제일 먼저 이제 그 왕비가 돌아가셨으니까 무덤 크게 만들었는데 무왕이 돌아가셨을 때는 외적 규모가 그보다는 좀 작아질 수는 있어요.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고려사 정방길전에 보면 복을 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무덤을 이제 복을 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미 고려 충수왕 때 복을 당한 무덤인데 1917년에 일본 사람들이 발굴을 또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또 재발굴을 몇 년 전에 또 했던 것입니다. 금송, 이건 일본에서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문영왕릉의 광목도 금송으로 만들어졌고 부연 능산리에 있는 왕릉급 무덤에서도 금송 광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다 치아가 되겠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 보고서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치아를 해봤더니 여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개측치에서. 그 나이는 21살에서 35살로 추정된다. 네 개 먼저 해놨어요. 이렇게 보면 산화왕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목재. 목관제를 연재 측정하니까 381, 616년. 이건 무왕은 642년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훨씬 앞서요. 그래서 산화왕후의 능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산쌍년, 부여 문화재연구소에서 4년 후에 할 때는 또 달라져요. 법의학 교수들에게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한 이제 조사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대왕묘 피장기야 641년에 사망한 무왕하고 결부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 이게 볼 수 있고, 대왕묘에 누가 묻혔나? 이제 부여문화재연구소에 보니까
키가 61에서 70 정도 된다. 상당히 큰 사람이 이제 묻힌 것이다. 그리고 나이는 50대 이상, 60, 70대 노인이다. 무왕하고 이제 부합된다. 사망 연대 620년부터 650년까지가 된다. 이거 상당히 폭이 넓어요. 남성일 확률이 높다. 연대 폭이 크고 남성은 또 못 받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남성 골격의 여성도 존재해요. 선화왕비의 아버지, 다른 아버지의 유전적인 특징을 이어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평왕이 장대했다, 11초. 그럴 때 무너졌다, 성도 세계가 무너졌다. 부러졌다. 성대, 이 허리가 엄청 컸다. 선화왕비, 체격이 컸을 가능성이 있고, 사촌 여동생 전동이왕, 키가 7척이고, 무릎 아래까지 손이 내려오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골격의 남성적 요소가 보인다는 이유로 이건 남자다 이게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봐야만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가지고 1m 61도 될 수 있는데 1m 70에다 딱 못을 가가지고 굉장히 크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한말에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은 조금은 다 작은 사람들이고 하니까 원래 한국 사람들은 작았다. 그래서 1m 60만 되더라도 팔척 장신이라고 그랬다. 거짓말하는 그 이야기들이 인터넷판에도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흑지상 기장은 7척이 넘어가 되는데 2m 이상이 장신인데 1920년에 낙양 동망산에서 이분의 무덤이 도굴됐어요. 현장을 지켜본 사람이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쓴 기록에 보면 시신이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9척 정도 됐다. 사람이 한을 품고 어떻게 되면은 시신이 썩지 않고 미라 상태로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시상기장군은 억울한 상황에서 처형 위기에 몰리자 자결을 했어요. 옥중에서. 근데 시신이 안 썩었는데 9천 정도 됐다. 하니까 굉장히 크고 기록하고 이제 부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부여의 사람들 추대 체이 컸다. 변화스랑 크다. 장대. 이건 중국인들이 쓴 역사책에서 중국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인들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조상들 다 키가 작고 못 먹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부부 합장이 안 됐느냐. 이것도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예요. 운영하는 부분은 왕하고 왕비 부분이 안장되어 있는 합장 능력은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탐구가 돼야 되고요. 동요한 것은 이 최종 결정권자, 무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최종 결정권자는 의자왕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의자왕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선화왕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무덤을 가까이 하고 사탁시 왕후는 죽은 다음에는 권력이 없어요. 산 사람이 권력을 누리고 무덤을 쓰는 거예요. 이 의자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또 어떤 입장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기계적으로 갖다 붙여하는데 쌍능은 제가 보기에는 선화 왕후하고 무왕의 능묘구역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거꾸로 소왕묘가 무왕의 능이고 대왕묘가 먼저 돌아가신 선화 왕후의 능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주에서 오신 분들 쌍능 참배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지금 네. 하시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 방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일단